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상 회복 단계의 주요 지표인 위중증 환자 수가 475명으로 사흘 연속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증가로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 일상 회복 다음 단계로의 진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안전성을 검토하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박병주 의학한림원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22명으로 구성되는 안전성위원회는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 규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자문위는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에 이 약의 사용을 추천했습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젊은 남성의 심근염 발생 위험이 화이자 접종자보다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돌파 감염 사례는 다른 백신보다 더 적다며 효능이 부작용 위험을 능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직영과 알뜰 주유소를 시작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의 유류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20% 인하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재고 물량 등으로 인해 개별 주유소의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1, 2주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일상회복 1단계로 진입한 지 열흘이 지난 지금 위중증 환자가 47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우려했습니다. 권 1차장은 올해 상반기에 백신 접종을 완료한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접종 효과가 떨어지며 돌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및 시설의 운영자들은 추가 접종과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쓰고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자는 꼭 예방접종 후에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 차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다음 주 실시될 수능과 연말 모임 등으로 더욱 악화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길은 물러섬 없이 지키고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60세 이상 고령층 돌파 감염이 잇따르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4곳에 405병상을 추가해 고령층 집단 감염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2곳에 180병상, 인천과 경기에 각각 한 곳씩 모두 225병상이 마련되면 전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8곳, 1,004병상으로 늘어납니다. 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종사자는 PCR 진단검사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역 의료 대응과 함께 요양병원 시설 대상 추가 접종 속도를 높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이 75% 이상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중환자 전담병상 345개 가운데 260개가 사용 중으로 병상 가동률이 75.4%입니다.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80%가 발생하는 만큼 경기와 인천의 중환자 병상도 10개 중 7개 이상은 이미 사용 중인 상황입니다.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경기가 70.3%, 인천 72.2%입니다. 앞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기준의 한 예로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75% 이상을 제시한 바 있는데 서울의 경우 이 기준을 넘어섰고 인천과 경기도 육박한 셈입니다. 정부가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코로나19 예방이 어렵고 접종의 편익과 고령층 전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청소년과 보호자의 자율적인 선택 권한도 존중하지만 예전과 달리 소아청소년 집단 감염이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등 감염 위험성이 증가했다며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접종 기회를 부여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역 수칙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노래방이나 헬스장 등 기존 방역 패스 적용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수칙 상습 위반 시설에 방역 패스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위반이 잦은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나 고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각 지자체는 이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식당, 카페 등 18개 업종 11만 7,708개소를 대상으로 방역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 486건이 적발됐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와 종사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어린이집에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린이집에 외부인이 오려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본 접종을 완료한 뒤 6개월이 지난 보육교직원은 추가 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백신을 접종한 국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이상 반응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국민 전체를 놓고 접종 뒤 문제 발생률과 사망률을 따져서 인과성을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는 거시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기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개별 이상 반응 사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반과 피해보상팀으로 구성돼 심근염, 심낭염 등의 개별 사례를 검토한 뒤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백신 관련 과학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국외 발표 자료나 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과성 여부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신안전성위원회가 국내 인구 집단을 기준으로 마련한 인과성 평가 근거를 제출하면 피해보상 전문위에서 개별 사례 평가에 참고해 최종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유럽의약품청이 국내 제약사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최종 승인 결정이 내려지면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겪고 있는 유럽에서 중증 환자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외신들은 기대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초 유럽의약품청 EMA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판매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레키로나는 정맥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치료제입니다.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는 면밀한 검토 끝에 레키로나의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산소 공급 치료가 필요 없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사용을 추천했습니다. 자문위는 임상 자료 검토 결과 레키로나의 치료 효과가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약 투여 환자 중 11%가 중증으로 발전한 데 비해 레키로나 투여 환자는 3%만 중증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문위는 또 미국 제약사 리제네론의 항체 치료제 로나프랩에도 사용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는 두 치료제가 가진 효능이 위험성을 능가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권고안을 유럽연합 EU 집행위에 보내 구속력 있는 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항체 치료제가 최종 승인될 경우 EU 승인 치료제는 3종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유일하게 승인됐습니다. 현재 유럽은 방역 조치 완화 뒤 전례 없는 코로나 확산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치료제는 중증 환자의 증가를 막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외신들은 기대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높은 가격 정책에 이어 특허권 독점 논란까지 있는 모더나사의 최고 의학 책임자가 자사의 백신 접종 후 심근염 발생률이 화이자보다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하지만 돌파 감염 사례는 더 적은 만큼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순 기자입니다. 고가 정책에 이어 특허권 독점 논란까지 있는 미국 모더나사가 자사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폴 버튼 모더나 CMO 최고 의학 책임자가 현지 시각으로 11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버튼 CMO는 30세 미만 남성 사이에서 심근염 발병 건수가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둘 다 mRNA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입니다. 프랑스의 심근염 발생 통계에 따르면 12살에서 29살 남성 접종자 중 모더나는 10만 명당 13.3건, 화이자는 10만 명당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지난 7월부터 모더나 백신의 청소년 접종을 승인했지만 심근염 위험을 이유로 핀란드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30세 이하 남성에 대한 접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버튼 CMO는 미 CDC의 통계를 인용해 모더나 백신의 코로나19 돌파 감염 비율이 화이자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보다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심근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은 테스토스테론 등 호르몬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mRNA 양이 화이자 백신보다 더 많은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버튼 CMO는 최초 접종 때보다 용량을 절반으로 줄인 부스터샷은 심근염이 발생한 사례가 아직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는 아프리카 연합 AU에 도수당 7달러에 백신을 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경영진이 과거에 제시했던 25에서 37달러보다 크게 낮아졌고 AU에 10달러 안팎에 수출되고 있는 얀센이나 화이자 백신보다도 더 싼 가격입니다. 모더나는 다음 달 중에 1,500만 도스를 먼저 아프리카로 보낼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사흘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위중증 환자 수가 475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날에 비해서는 2명 정도 늘면서 증가폭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급증세가 한풀 꺾였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제는 각각 13명, 26명의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2명 정도만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꺾였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어떤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감염이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항체 수준 감소에 따른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따라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오늘 2명이 추가됐다고 해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 해결로 위중증 환자 증가세가 줄어들었다, 감소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위중증 환자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추가 접종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특히나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 대해서는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야지만 위중증 환자의 어떤 증가세를 감소세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위중증 환자가 800명대까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만약 우려대로 500명 또 더 나아가서 800명 정도로 더 많이 불어난다면 국내의 현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더 나아가서 발빠른 사전 조치가 필요하지는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50%대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50% 후반대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특히 수도권은 70%의 병상 가동률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0명 수준까지는 일단은 감당이 가능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예. 만일 일선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700명 또는 800명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아마도 지금 우리 방역당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비상계획의 기준이 전국 중환자 병상 75%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800명까지 중환자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 600명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우려하고 있는 대로 비상계획이 발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방금 비상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는 아직은 그 비상계획을 가동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방역 당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 비상계획 발동, 그러니까 발령 기준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중환자병상 가동률 75%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지금 50% 후반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준점까지는 근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중요한 부분이 현재 수준에서 우리 방역 당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지금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에서는 수도권에만 비상계획을 발령하자라고 하는 일부의 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 아직까지는 비상계획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 이전에 비상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비상계획을 발령하는 것은 맞지는 않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수준에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그러한 시점이 현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 중순 일상회복 2단계가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2단계라면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방역당국은 계획대로 2단계 진행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는 2명, 어떻게 보면 안정된 모습을 오늘 하루는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선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발표된 수치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경향성이라든가 아니면 위중증 환자 발생의 원인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위중증 환자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 방역당국에서도 최근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병상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거든요. 예. 근데 해당 병상이 실제 사용 가능한 상황이 되려면 앞으로 3, 4주 정도는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시점까지 이 이전에 지금의 증가세라면 앞으로 2, 3주 내에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가 보다 크게 많이 늘어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방역당국에서 밝힌 것처럼 2단계 전환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현 상황을 무엇보다도 진정시키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을 밝히고 또 보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부작용 우려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저조한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는 그 근본 목적이 국내 백신 접종 사례와 그리고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청소년 특히 12세에서 15세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3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약률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상 반응 발생 우려 그 자체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이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마련이 돼야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아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률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은 이상 반응 발생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유럽 보건당국에서 한국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 사용 승인을 권고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사용 승인을 받게 된다면 EMA 승인을 최초로 받게 되는 국산 항체 신약이 되는 건데 승인 가능성 얼만큼 보십니까? 일단 보편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 승인 권고를 한 기관이 EMA, 그러니까 유럽 의약품청 산하에 있는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입니다. 예. 보통 유럽 의약품청에서 최종 사용 승인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게 이 EMA 산하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의 권고 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 자문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게 되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 자문위원회에서 우리 국내 제약사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에 대해서 사용 승인 권고를 한 만큼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비단 뭐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뭐 인도네시아나 브라질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사용 승인을 획득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럽 의약품청, 그러니까 EMA의 사용 승인을 획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는 수능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능 전과 수능 당일 유의해야 할 방역 수칙과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수능이 앞으로 한 일주 정도 남았는데 이 수능 전에는 무엇보다 수능생들 뿐만 아니라 수험생이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외부 활동을 가급적 삼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수험생이 감염이 되게 되면 물론 시험은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수험생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굉장히 개인 방역 수칙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보통은 수능 당일날 수험생들이 일종의 해방감이 있으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친구들 모임도 있게 되고 어떤 식당도 가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능으로 시험이 끝나는 게 아니고 전형에 따라 추가적인 입시 일정도 있게 되고 그리고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서로 모이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전형의 수험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감염시킬 우려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사회적인 어떤 감염 확산 우려를 감소시킨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향후에 추가적인 입시 일정들을 고려해 볼 때 지금 수능 전 그리고 당일 요 당시에는 학생들 특히나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험 전뿐만 아니라 시험 후에도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유류세가 약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됩니다. 유류세 20% 인하를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40원씩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 2주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선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에 대해 오늘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화물차 운행뿐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을 불안하게 했던 요소수 대란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일본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지정한 300여 개 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물량 확보와 유통망 관리라는 정부의 투트랙 전략이 효과를 거두면서 요소수 대란은 일단 진정 국면입니다. 먼저 물량은 우리를 패닉 상태에 빠뜨린 중국 세관에 발목 잡힌 기존 계약분 18,000여 톤의 요소가 원래대로 수입되도록 외교로 풀었습니다. 호주 등으로부터 긴급히 받은 요소수 등까지 포함하면 최대 석 달간의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발동해서 유통망 개입에도 들어갔습니다. 요소수 전 밸류체인상의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수급난을 야기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때 수급을 통제하는 1976년에 제정된 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가 업자 등에게 생산과 공급, 출고 등의 명령을 할 수 있고 판매도 정해줄 수 있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법 제정 이후 처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마스크 대란 때 실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등 세계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 중동발 오일 쇼크 당시인 70년대 말에도 시행되지 않았던 조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등의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지만 단기간에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정부는 해법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공급망을 관리하도록 지정된 품목은 300여 개. 지금까지 주로 대책 마련은 여기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반도체와 자동차, 전지 등 주요 업종 관계자들과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급망 지정관리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권 체감 추위가 이어지는 등 초겨울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닷새째 이어진 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리겠고 수능이 있는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닷새째 이어진 초겨울 추위. 아침 출근길 풍경은 이미 가을이 아닌 겨울로 변했습니다. 두꺼운 패딩과 겨울 코트, 목도리는 기본. 손을 숨기고 움츠리며 서둘러 출근합니다. 북쪽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지난 월요일 이후 때이른 겨울 추위가 계속됐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졌고 대관령도 영하 3.8도를 기록했습니다. 파주 영하 3.1도, 강화 영하 1.3도, 의성 영하 0.7도, 보은 0.1도 등 내륙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도 1.3도까지 떨어지며 영하권 체감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길게 이어진 추위는 주말 아침까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13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0도 내외로 떨어져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죽겠으니 건강관리 및 농작물에 저온 피해가 없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 낮부터는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온화한 날씨를 되찾겠고 일요일에는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는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 예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돼 입시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은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역대 총회 중 최초로 석탄 퇴출에 힘을 싣는 내용이 성명 초안에 포함됐으나 주요 화석연료 생산국과 소비국들의 반대로 이 내용이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과 영국 언론들은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합의안에 관련 내용을 넣는 것을 반대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 초안에는 석탄의 단계적 퇴출과 화석연료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이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서 반대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원국들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압두라지즈 빈 살만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관련 보도가 거짓 주장이라며 부인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오는 19일 달의 일부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월식은 19일 오후 4시 18분부터 시작되는데 달이 오후 5시 16분에 뜨기 때문에 이후부터 관측할 수 있고 오후 6시 2분에 최대로 가려진 뒤 저녁 7시 47분에 끝날 예정입니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은 내년 11월에 예정돼 있는데 이번 부분월식 역시 달의 대부분이 가려져 맨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천문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우주 공간에 도달한 인간의 숫자가 우주를 향한 인간의 여정이 시작된 지 60년 만에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각 10일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 인듀어런스호를 실은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이 우주 비행사 4명을 보냄으로써 이 같은 기록이 세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소련의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지구 궤도를 돈 이후 1년에 10명꼴로 우주 비행이 계속되었습니다. 600명의 명단에는 1969년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을 밟은 닐 암스트롱이나 2008년 한국인 최초로 지구 궤도에 오른 이소연 박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통신은 올해 들어 민간인 우주 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우주인 600명 기록 달성이 크게 앞당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광군제 쌍11 쇼핑 축제가 열린 첫날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는 100조 원에 가까운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거대 IT 기업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견제 탓에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되면서 예년의 폭발적 성장세는 꺾인 모습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자가 4번 겹치는 11월 11일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싱글의 날이란 뜻인 광군제라 부르며 시작된 중국 내 최대 할인 행사. 알리바바는 자사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거래액이 5,403억 위안, 우리 돈 99조 9천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첫 할인 행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온 급성장세는 꺾인 모습입니다. 지난해 85.6%였던 성장률이 올해는 8.4%로 급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싸다고 무조건 사지 않고 합리적 소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我觉得就是根据自己的现在的需求去买点，我觉得没必要去弄很多的东西，平常各种活动也挺多的。 또 공동 부유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 중국 공산당의 거대 IT 기업에 대한 견제도 성장률 감소에 한몫을 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미디어 행사를 취소하고 실시간 매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올해 행사를 최대한 조용히 치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쌍11 쇼핑 축제 관련 보도까지 줄어들며 예년과 다른 차분한 분위기였지만 전반적인 소비는 늘었습니다. 从数据上来看呢，今年的双11的增速呢是相当好的。那这个背后呢，我们认为的原因就是消费者的消费诉求还在。 특히 라이브 방송의 성장이 눈길을 끌었는데 인기 쇼핑 호스트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의 경우 어제 하루 시청자가 1억 100만 명에 달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을까요?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지난 9월이었죠.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공급망 현황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을 포함한 이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모두 26가지 항목의 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네. 이 항목들에는 이 반도체 재고 수량이라든가 뭐 주문 내용, 또 이 고객사 정보와 같이 민감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영업기밀 유출 우려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한 이 자료 제출 시한이 바로 이번 주였는데요. 결국 이 대상 기업 189곳이 모두 자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지막 날까지 고심을 하다가 마감일 하루 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 자료들을 검토해서 연방정부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SK는 특정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이 소비 범주별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사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글로벌 반도체 칩 이 부족 사태의 원인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예.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이 고객 정보나 재고량 같이 민감한 내용은 물론이고요. 또 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기밀로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이런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이 미국 IT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시를 했는데요. 네. 이번 사례를 본떠서 다른 나라 정부가 비슷하게 이 반도체 업계에 자료를 공유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특히 미국의 정보기술산업위원회는 한마디로 미국이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정보 공개를 이렇게 강요하면 오히려 기술 교류와 사업 확장이 좀 저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다른 나라가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4위 소식이죠. 네, 미국 모더나사가 코로나19 백신의 특허를 단독으로 출원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이 특허 신청서에 자사 직원의 이름만 넣고 함께 참여해서
참여했던 이 정부 소속의 과학자들 이름은 쏙 뺀 거죠. 네. 이 모더나 백신은 미국 국립보건원 NIH와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한 건데 당시에 NIH 소속 과학자 3명이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11조 원이 넘는 정부 세금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더나사는 결국 특허를 신청할 때 정부 과학자 3명은 공동 발명자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고 이름을 뺐는데요. 이 백신 개발에 이 과학자 3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모더나의 배신이다라면서 아주 큰 불만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특허권이라는 게 단순히 과학적인 어떤 명예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 NIH 과학자들의 이름이 특허 신청서에 오르면 이 미국 정부가 백신 제조와 공급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 모더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백신 기술을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되면 이 모더나의 백신 공급량이 훨씬 더 늘어나면서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사실 미국 정부는 이전에도 이 모더나가 아주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도 가난한 나라에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계속해서 표시를 해왔는데 만일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문제를 아마도 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외신들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 공급이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특허권 독점 논란 소식이 더욱 아쉬움이 남네요. 네, 3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뭐 요즘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국내에서도 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죠. 예. 특히 뭐 청소년을 비롯한 이 젊은 층의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 백신 부작용이 두려워서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신 부작용을 너무 이렇게 겁내다 보면 실제로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이 미국 털리도대 심리학 연구팀이 성인 550명을 상대로 조사해 봤는데요. 이 주사 부위 통증이나 오한, 이 두통 등의 대표적인 백신 부작용 7가지를 알려주고 이 당신이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미리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부작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두려워했던 사람들한테서 훨씬 더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을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 뭐 한마디로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보통 이 효과가 없는 약을 주고 효과가 있다고 믿게 하면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두고 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너무 많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건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현상을 이용을 해서 오히려 부작용을 겪을 확률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면 뭐 좀 효과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어릴 때 꾀병으로 그 감기 걸린 척 하다가 실제로 몸살이 나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사람들이 정말로 믿을 수 있게 이 방역 당국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최근에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팬데믹 사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는 이 세계보건기구 수석 과학자가 분무기처럼 이 코에다가 뿌리는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 수미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가 한 행사에 참석해서 현재 129개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 단계까지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 가운데 코에 뿌리거나 구강용으로 그러니까 먹기 위해 개발된 2세대 백신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백신이 개발되면 지금처럼 이 주사로 맞는 것보다는 접근이 훨씬 쉽고 또 이 병원이나 백신 접종센터까지 가지 않아도 직접 투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코에 뿌리는 형태의 백신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개발 중인데요. 예. 이 러시아의 경우는 스푸트니크 V의 스프레이형 백신에 대해서 이상 시험을 이미 승인을 했고요. 또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이 코에 뿌리는 형태의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업체들도 이런 스프레이형 백신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고 미 FDA의 임상 시험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네, 코로나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보니 이런 백신 개발 소식은 언제 들어도 반갑네요. 네. 자, 마지막 1위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지난해에는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능이 한 2주 정도 연기됐지만 올해는 이렇게 예정대로 치르게 됐는데요. 정부는 만일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서 일상 회복이 멈추더라도 이번에는 이 수능을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도 조금 달라졌는데요. 이 시험장에서는 물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신분을 확인할 때는 잠시 마스크를
마스크를 내리고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칸막이의 경우도 올해는 마스크를 벗는 이 점심시간에만 사용을 하는데요. 2교시가 끝난 뒤에 디귿자 모양의 종이 칸막이를 수험생이 직접 설치를 했다가 식사 후에 다시 접어서 반납을 하면 됩니다. 이 정부는 지난해처럼 이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도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병상 383개 그리고 자가격리자용 별도 시험장을 620곳 마련을 했습니다. 만일 수능 전에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는다면 바로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수능 지원자다 이렇게 밝히고요. 이 관할 시도교육청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이 오는 17일이 예비 소집일인데 확진이 됐다거나 격리된 수험생을 대신해서 가족이나 담임 선생님 등이 수험표를 대신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결국은 올해도 코로나와 함께 수능을 치르게 됐는데 시험을 좀 잘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 대학교 생활을 할 때는 마음껏 캠퍼스 생활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핫파이브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등 염증 진정 효과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스 카포디스트리아스대 연구팀은 1000여 명의 식단에 염증 유발 진정 성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 매주 과일 20번, 채소 19번, 콩류를 4번 먹고 커피나 차를 11잔 마셔 염증 가능성이 낮은 그룹이 치매 위험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일과 채소, 콩류 섭취 횟수가 절반 수준이고 커피나 차를 9잔 마시는 그룹은 염증 점수가 높고 치매 위험도 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에 자연적으로 내성을 보이는 사람에게 특별한 세포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된 세포 반응이 나타났지만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오고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특정 기억 세포가 바이러스 종식을 차단하는 과정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억 세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표적으로 삼고 감염 초기 바이러스를 제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셀리드가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임상 2B상과 3상 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습니다. 셀리드는 임상 2B상에서 국내외 125명을 대상으로 1회와 2회 투여를 통해 면역원성과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임상 3상에 적합한 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셀리드는 애초 1회 투여 백신을 개발해왔지만 최근 부스터샷의 중요성이 높아져 2회 투여 용법을 시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윤리 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促진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수립해야 하는 연구윤리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윤리 TF를 구성해 지침 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침은 기존보다 확대된 연구윤리 범위에 맞춰 분야별 행동 양식과 활용 예시를 담아 연내 배포될 예정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바삭하고 고소한 튀김 요리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맛있게 튀기는 방법부터 재료에 따라 달라지는 적정 온도까지 튀김 속에 숨어있는 과학이 많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튀김의 세계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노릇노릇한 냄새에 바삭한 소리까지.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튀김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튀김 안에도 과학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튀김의 바삭거림은 재료 안에 수분이 뜨거운 기름과 만나 증발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수분이 증발하면서 튀김옷에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를 다공질 구조라고 합니다. 이 다공질 구조를 이용해 자연 상태에 없는 바삭한 질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튀김을 잘못하면 눅눅하고 두껍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글루텐에 있습니다. 글루텐은 밀가루에 들어있는 단백질로 글리아딘과 글루테인이 결합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두 단백질이 물과 합쳐지면
모양이 바뀌어 서로 엉키게 되고 글루텐을 형성합니다. 튀김 반죽에서 글루텐이 너무 많으면 반죽에 점성이 생겨 튀김의 바삭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죽을 만들 때는 글루텐 생성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글루텐 생성을 줄이기 위해 차가운 얼음물을 섞어 넣기도 하고 반죽할 때 휘휘 젓는 것이 아니라 젓가락으로 반죽을 누르는 느낌으로 섞기도 하는데요. 튀김옷에 탄산수나 맥주를 약간 넣는 것도 꿀팁이라고 합니다. 탄산수의 이산화탄소가 튀김옷을 바삭하게 해주고 맥주 속 효모가 반죽의 숙성을 도와 바삭한 튀김은 물론 튀김옷이 잘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바삭한 튀김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바로 기름의 온도입니다. 식재료마다 열 점도율이 다르기 때문에 기름의 온도가 달라져야 맛있는 튀김을 맛볼 수 있는데요. 고추나 깻잎은 160도에서 170도, 어패류나 고기류는 보통 180도에서 190도 이 정도 온도에서 튀겨야 원재료의 맛과 튀김의 풍미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길 수 있는 요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한때 핫했던 아이스크림 튀김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아이스크림 튀김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비결은 바로 빵가루에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높은 온도의 기름에서 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빵가루의 탄산수소 나트륨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빵가루를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순간적으로 빵가루의 높은 온도가 가해지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단열층을 형성해 아이스크림으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해줍니다. 그동안 빵가루가 튀겨지면서 아이스크림 튀김이 탄생하는 것이죠. 고소한 맛과 바삭한 식감으로 중독성 있는 맛을 선사하는 튀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튀김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재료를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이 풍부해지고 풍미가 좋아지고 무엇보다 지방의 함량이 증가합니다. 지방은 비교적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영양분으로 적은 양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또 지방은 우리 몸속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저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몸 안에 저장해두면 생존에 유리한 것이죠. 우리 조상이었던 원시 인류는 지방을 탐한 덕분에 살아남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DNA에는 지방을 선호하는 원초적 본능이 새겨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튀김의 대표 주자인 치킨 역시 처음엔 생존을 위해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정통 미국 남부식 닭 요리는 닭을 오븐에 굽는 로스트 치킨이었습니다. 백인 농장주들은 오븐에 굽기 전에 날개와 발, 목은 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를 흑인 노예들이 숙소로 가져왔지만 오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로스트 치킨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게 기름에 튀기는 것이었습니다. 날개나 목 같은 싸구려 부위도 기름에 튀겨내면 잡냄새가 줄고 뼈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져 뼈째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또 튀김은 고열량 음식이라 고된 육체 노동에 시달리는 흑인 노예들에게 좋은 영양 공급원이었습니다. 퇴근 후 치맥을 즐기는 현대인처럼 치킨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위로해주는 힐링 푸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죠? 미각을 즐겁게 해주고 열량도 풍부하지만 튀김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튀긴 음식이 건강에 해로운 것은 지방이 많은 데다가 조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식품을 높은 온도에서 튀기면 자연적으로 아크릴 아마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의심 물질로서 고연료 조리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스파라긴산과 포도당이 결합해 생성됩니다. 그럼 튀김을 좀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리 시 생성되는 발암 의심 물질 아크릴 아마이드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고온에서 너무 오래 튀기지 않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또 아크릴 아마이드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양파나 마늘, 브로콜리 등을 튀김과 함께 먹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튀김의 원리부터 역사까지 이 튀김에 담긴 과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학적으로 알고 나니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럼 궁금한 에세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에세이였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사례와 이상 반응의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내외 이상 반응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활동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출범 취지대로 백신 안전성을 확보해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